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새로운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켈리체 회장님이 쓴 Well Thinking이라는 책입니다.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네, 부를 창조할 때까지 계속 부에 관한 책은 계속됩니다. 이 책은 2022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당신을 살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보물 같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함께 읽는 책을 선물하세요. 최단 기간 10만 부 돌파 기념 한정판 골드 에디션. 웰싱킹을 실천한 기적 같은 감동실화 3편 수록. 골드 에디션인가 봐요, 이 책이. 켈리체,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 및 회장.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상경하여 소녀공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낮엔 봉제 공장으로, 밤엔 야간 고등학교로 눈코 뜰 새 없이 주경야독하며 꿈을 향해 전진했다. 예전에 TV에서 나오는 무슨 성공시나 주인공 같은 그런 배경이네요. 그 결과 30대에 성공 가도에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건 10억이라는 빚뿐이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대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다.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 연매출 6천억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를 일궈냈다. 부자들의 성공 방법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다. 이후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경영 노하우와 부자의 마인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켈리체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공생의 철학으로 오늘도 많은 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다.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오프라 윈프리하고 똑같네요. 지은 책으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가 있다. 이 책의 저자 수익금은 더 많은 사람이 꿈과 희망을 찾도록 돕는 일에 전액 기부됩니다. 전액 기부되네요. 와, 대단하시다. 그쵸? 켈리가 했다면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켈리체. 여기 직접 사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인이 있네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눈부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제롬 카스탕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외국인이랑 결혼하셨나봐요. 추천사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전 CEO가 추천사를 써주시고 존니 대표님도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켈리와 그녀의 남편 제롬을 처음 만난 건 대형 마켓 안에 위치한 부부의 매장 앞에서였다. 나는 당시 초롱성이라 불리던 프랑스 최대 대형 마켓인 C사를 최초로 뚫고 들어간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C사에는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느껴서 이들에게 매장의 운영 권한을 주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켈리 부부를 만나자마자 왜 세계 최강의 경영조합이 이들을 슈퍼 안에 들어오게 허락했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켈리는 혁신적이며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당당했고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중에 그것이 진정한 부를 이룬 밑바탕인 부의 생각, 곧 웰싱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웰싱킹으로 공헌하겠다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비상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그녀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도구가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위로이길 소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결국 그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만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이제 켈리가 깨닫고 실천한 대로 따라하라. 이 책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드니 하네칸, 전 유럽 맥도날드 CEO, 현 프렌치 푸드 캐피털 공동 창업자. 다음은 존니 선생님이 쓰신 추천사입니다. 어떻게 부를 창조하는 열쇠를 얻을 것인가? 저자와 만나 부에 대해 논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당시 내 아이를 어떻게 부자로 키울 것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따님의 주니어 펀드 가입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난다. 저자와 내가 서로 공감했던 부분은 자녀에게 전수할 부의 철학이 지금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부의 열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개개인의 삶을 보면 자본주의의 개념,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등에 있어서 잘못된 편견이 뿌리박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개개인이 성숙한 투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은 결핍의 생각을 풍요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을 왜 우리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보충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 저자가 걸어왔던 길처럼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 그것을 발판으로 사업과 창업을 꿈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 생각이 변해야 한다. 먼저 부모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고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무슨 부자냐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었듯 사람은 고통이 와야 생각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을 바꾸기란 별로 어렵지 않다. 누군가 이미 고통 따위는 다 겪어놓은 진리의 방법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부자들이 부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생각의 전환이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룬 부자들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다. 판단과 결정을 빠르게 하고 곧바로 행동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웰싱킹은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리라고 믿는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의 저자. 프롤로그,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이 어찌나 저돌적인지 거의 내 코끝에 닿을락말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천장에 작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바다사자였다. 서로 코뽀뽀라도 하자는 걸까? 바다사자는 마치 덩치가 큰 남편이 딸에게 코뽀뽀라고 말하면 서로 코끝을 마주치는 것처럼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코뽀뽀 바다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바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나는 가족들과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동물들의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와 있다. 요트를 타고 유럽과 카리브해를 지나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비행기로는 갈 수 없는 수많은 섬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에서 자란 희귀한 동물들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다. 이곳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별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손살같이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덩이만한 해파리떼가 형광빛을 내며 바다에 둥둥 떠 있다. 내가 바다 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 때로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우리 곁을 지켰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떼나 상어떼와 함께 느릿느릿 수영하며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주와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우면서도 충만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지극한 조화였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온과 안심은 내 안의 컴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며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 것은 아니다. 돌고래 떼는 바람에 따라 속도를 내는 우리 요트 곁에서 말없이 달렸을 뿐이고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드리웠을 뿐이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단독으로 마주친 대자연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에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빚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센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찬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지만 그 방향성은 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 켈리체. 드디어 목차가 나오네요. 제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세 가지를 결단하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대신 돈은 오픈하고 벌어서 갚으세요. 1년에 걸쳐 대서양을 횡단했다.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이 있는가?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었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2.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3.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 내가 센강에서 한번 죽었듯이 나는 그때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에필로그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부록 웰싱킹을 실천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성실업, 나의 첫 직장. 그곳은 16살이었던 나의 일터였고 집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서울 답심리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나는 참얼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낯선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한층 전체가 기숙사였던 건물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개의 방이 있었다. 각자 거처할 방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들의 눈길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3층 철제 침상이 끝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침상이지 판자 판넬로 짜놓아 등을 대고 누우면
딱딱한 바닥에 누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침상은 너비가 1.1m, 길이가 1.8m쯤 되었다. 각 층의 높이가 80cm밖에 되지 않아 침상에 앉아 있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락 말락했다. 딱 그만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었다. 이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서 36명의 소녀들이 모두 들어오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다. 좋으나 싫으나 어린 여공들은 닭장에 갇힌 듯 살아가야 했다. 정말 낯선 풍경이었다. 한 방에 36명 너무 심했네요, 진짜. 나는 옷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무슨 막 10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얘기 같아요. 나는 옷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필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불은 물론 수건과 대야, 비누, 치약, 칫솔 같은 세면도구도 각자 준비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었다. 방 전체에 난방이 되긴 했지만 겨울로 넘어가는 12월의 싸늘한 냉기를 이불 없이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베개도 없이 옷 몇 개를 겹쳐 겨우 머리를 뉘었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첫날 밤, 이곳이 낯설고 무서워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울었다. 엄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피곤해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이 가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을수록 한기가 몸에 사무쳤다. 갓난 아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내는 동안 어린 마음에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다.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다. 다음 날 급한 대로 칫솔과 치약, 비누를 샀다. 내 수중엔 7,000원뿐이라 이불과 베개는커녕 세숫대야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 월급을 받기 며칠 전 누가 공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언니와 오빠였다. 나보다 더 어릴 때 서울로 와 고생했을 언니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 언니와 오빠는 내가 답심리 장미극장 근처 와이셔츠 공장에 있다는 말만 듣고 쉬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 했다. 이제야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시골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언니와 오빠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몇 마디 말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오빠도 그 큰 눈이 빨개지며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기뻤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독립한 언니 오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처음 공장에 갔을 때 나는 주눅이 들다 못해 아주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시골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을 진짜 믿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녔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는 집념. 무엇보다 소중한 내 코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일종의 생존 의지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어린 여공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다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언니 나 이불하고 베개랑 세숫대야 좀 사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언니의 눈물을 보자 나도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언니는 이불도 없이 추위를 견뎠을 내가 안쓰러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야간 수업까지 듣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어 몸은 고되고 잠은 모자랐다. 공장에 온 뒤로 제대로 잠든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를 갈고 코를 고는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오빠가 사준 이불은 그렇게 나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있어 공장 생활에 곧잘 적응했다. 공장에서 나 정도면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내 월급은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성실업은 돈을 벌려고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소녀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잔업이 없었다. 처음 하는 공장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덕분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공장 일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씻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세면장은 전쟁터 같았다. 몇 안 되는 수도꼭지에 200~300여 명이 달라붙어 후다닥 씻어야 했다.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씻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니 최대한 버티다 지각하지 않을 시간에 세면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니 세면장은 항상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니 1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학교까지 30분 남짓 걸렸다. 게다가 천을 만지는 일이라 일이 끝나면 머리며 옷이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서 옷을 털고 씻는 일부터 가방을 챙기고 간단히 저녁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을 20분 내에 끝내야 했다. 그래서 대망의 5시만 되면 한창 때 여자 아이들이 우당탕탕 앞다투어 세면실로 식당으로 기숙사로 전력 질주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서글픈 장면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즐거웠다. 이듬해 늦겨울이었다. 5시 30분 여느 때처럼 공장 앞에는 우리를 학교로 실어 나를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나는 웬일로 일찍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무거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매자락으로 차창에 서린 김을 닦고는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보나마나 백설기 빵과 우유였을 것이다. 영숙이는 눈처럼 하얀 백설기 빵을 좋아했다. 그날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났거나 씻는데 줄이 길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걸 더 좋아했던 친구였다. 그것에 모인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학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영숙이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내게 눈인사를 하고는 뒤쪽으로 얼른 걸음을 옮겼다. 그날 어린 여군 영숙이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백설기 빵을 급히 먹다 그만 빵 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게 이유였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도 기도가 막혔을 때는 뒤쪽으로 끌어안아 횡격막을 자극시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알지 못했다. 버스 뒤쪽이 웅성웅성하더니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내 친구 영숙이는 차가운 죽음이 되었다.
영숙이와 나 그리고 몇몇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살겠다는 집념 하나로 고향을 떠나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정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던 영숙이의 집은 유독 어려웠다. 그래도 영숙이는 그늘진 곳 없이 명랑했다. 우리 중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꾸역꾸역 버스 안에서 밀어넣은 백설기 빵이 그런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그 소녀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였다. 선생님들도 책 꺼내라는 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서럽게 우셨다. 40대 중반이셨던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빠 또래였다. 우리 같은 자식이 있었을 선생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학교에 오는 우리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깨울지 말지 망설이셨다. 깨우실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을까봐 조용히 세수하고 오라고 기뜸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이신지라 영숙이가 떠나던 날에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사무쳤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지만 공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찾아오던 영숙이의 죽음이 저만치 멀어졌다. 소녀 노동자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영숙이가 찾아온 것만 같았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도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문득 영숙이와 함께했던 어느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식당을 향해 마구 달렸다. 그래야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을 잡은 채 영숙이와 나는 배식구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오목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내밀자 아주머니들에게 밥과 국을 퍼주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밥과 국을 퍼주시고 반찬을 담아주셨다. 야, 오뎅이다 오뎅. 영숙이는 신이 나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뎅 좀 많이 주세요. 그녀와 나는 오뎅이 수북히 담긴 식판을 들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식탁에 앉았다. 좋아하는 오뎅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아갈 듯 신났다. 출입문 옆에 앉았으니 얼른 점심을 먹고 잠시 눈 붙일 시간도 몇 분 더 번 셈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오뎅 하나에 몇 분의 휴식에 행복해했던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나은 삶의 여유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뒤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기숙사 옆 학교에서 종이 울렸다. 홀린 듯 일어나 교회로 갔다.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우물우물 따라 부르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가엾은 여자아이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속으로 울부짖었다. 고통에 점점 지쳐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당장 공장을 떠나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자명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일찍 떠난 내 친구 영숙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장을 떠나는 날 나는 영숙이를 가슴에 묻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따금 영숙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이젠 이름도 가물가물한 한성실업 친구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지쳤다가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다. 나는 그녀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내가 한성실업에 다니던 친구들의 대표라도 된 듯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내 삶의 소중한 씨앗이니까. 우리 모두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꼭 해낼게.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반드시 보여줄게.